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률방송 특집 광역단체장 직격대담의 박재만입니다. 올해 임기를 시작한 민선 8기 광역단체장으로부터 4년의 계획과 비전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유정복 인천시장님 모셨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최근에 민선 8기 첫 해외 출장 다녀오셨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곳은 싱가포르하고 호주를 다녀왔습니다. 호주에서는 시드니하고 브리즈번 시를 방문하게 되었었고요. 싱가포르를 간 곳은 이제 그 에이펙 사무국이 있기 때문에 에이펙 인천 유치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이제 인천이 추구하는 세계 초일류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시정 현실 속에서 싱가포르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세계적인 국제 도시로 변모해 가는 과정에 홍콩하고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 또 호주에서는 지금 인천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런 문제 등등을 좀 둘러보고, 또 호주에서는 재경 경감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에서 제가 기조 연설도 하고.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런 아시아 태평양 재난 위험 경감 강요회의 기조 연설자로 가셨다는데 네네. 어떤 그 배경이 있습니까? 네, 인천에는 15개 유엔 산하 국제 기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구가 UNDRR, 이게 뭐냐면 재경감을 위한 동북아 사무소가 인천에 있습니다. 이것은 인류가 지금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이 자연 재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안전을 유지해 나가느냐, 기후 변화로 인한 인류가 갖고 있는 위협 요소를 줄여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제 그 가운데는 각종 풍수해 뭐 등으로부터 해서 사회적 재난, 이런 많은 재난을 인류가 공동 대응해 나가기 위한 그런 유엔 기구인데요. 그 동북아 사무소가 위치하고 있는 인천의 시장으로서 이번에 호주에서 열린 그 국제 컨퍼런스의 기조 연설자로 초청을 받아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해외 출장에서 그 에이펙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위해서 사무국 앞에 다녀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 이제 에이펙 유치가 될 때 결과가 나타나는 거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나가기 위해서 제가 에이펙 사무국을 방문해서 사무총장을 만나서 인천 유치의 필요성보다도 당위성을 얘기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에이펙은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고, 이것은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일본, 중국, 이 주요 국가를 포함한 21개국이 회의체로 참여하고 있는 이 경제협의 중에서 세계 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45%가 넘는 그런 인구를 포함한 에이펙 협의체고, 또 세계 그 GDP의 50%가 넘는 것이 바로 에이펙 21개 협의체 국가가 갖고 있는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런 에이펙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하는 것으로는 이미 결정이 돼 있는데, 그렇죠. 한 2025년도 20년 주기로 아마 오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한국 내에서 유치하고자 하는 경쟁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천이 여기에 가장 최적의 도시다 하는 부분을 에이펙에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후속적으로 또 인천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서 국내적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인천은 사실은 아시안 게임도 치렀고, 또 세계 교육 포럼도 하고, 뭐 도시 포럼도 하고, 프레지던트 컵도 대회도 치르고, 뭐 많은 국제 행사를 하는데, 저희 그 정상회의, 각국의 정상들이
참여하는 회의는 아직까지 치르지 못한 상황인데 이 에이펙 정상회의를 유치해서 인천의 위상도 높이고 또 이 그 에이펙 정상들이 인천에서 놀라운 성과를 좀 거양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인천 유치에 의해서 발벗고 나설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1993년 1회 시애틀 에이펙 그다음에 2005년도에 부산에서 열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취재 활동을 했는데 제 기운을 드릴 테니까 꼭 인천 유치에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시장님의 그 대표 공약 가운데 뉴 홍콩시티, 그 다음에 제물포 르네상스 이런 공약이 있던데 이 공약의 비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실행하실지 네.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민선 8기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궁극적으로 시민 행복입니다. 근데 시민이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런데 비전이 필요합니다. 즉 훗날 어떤 모습으로 인천이 바뀌어갈 때 시민이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느냐. 그래서 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인천이 꿈을 키워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비전 하에서 만들어진 목표인데요. 인천은 그럴 만한 충분한 잠재력이 있고 가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박 대표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세계적인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렇죠. 항만이 있고 또 송도, 영종, 청라와 같은 국제도시가 있고 경제자유 구역이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도시가 바로 인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도시가 갖고 있는 인천의 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서해 그 바다와 168개의 도서가 있고 또 인천은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지적 여건은 바로 인천이 세계 초일류 도시로 발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갖춘 도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구체적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뉴홍콩시티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사실상 홍콩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런 가운데 인천이 가장 최적지로서의 위치를 갖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뉴홍콩 시티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인천이 국제도시로 세계적인 명품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이제 국내외 많은 다국적 기업도 유치하고 금융의 허브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신성장 산업을 만들어가고 이것이 문화와 관광의 중심지가 되고 이런 그 프로젝트가 뉴홍콩 시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목표를 두고 있고 이것은 다행스럽게 영종이 중심이 되고 공항이 있는 그 다음에 강화 이제 강화까지 앞으로 다리가 놓여집니다. 네. 그래서 영종 강화를 중심으로 하고 송도, 청라 또 이것이 배후도시가 되고 인천 전역을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뉴홍콩 프로젝트고요. 또 제물포 르네상스는 인천이 사실 1883년에 개항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룩한 곳 아닙니까? 이 개항장은 바로 대한민국의 근대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이거든요. 대한민국 최초의 역사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곳, 바로 인천 제물포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쇠퇴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포가 갖고 있는 그동안의 항만으로서 산업적 기능을 가져왔던 부분에 이제는 문화와 관광과 또 우리 청년들이 창업 공간이 더해져가는 이런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는 지역으로 만들어간다. 이것이 바로 제물포 르네상스입니다. 이 제물포 르네상스를 통해 갖고 인천의 원도심 문제를 새롭게 혁신해 나가는 출발점이면서 모델이 되면은 바로 이거는 중동부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추홀구, 남동구, 또 부평, 계양 이르기까지 전체
인천의 어떤 획기적인 원도심 활성화 정책의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그 프로젝트는 인천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대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와 미래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겠다. 네. 해외 출장에서 시드니 달링하고 네네. 구경하셨죠? 네네. 뉴스 보니까 상당히 예쁘더라고요. 네, 인천도 시드니와 같은 세계적인 미항으로 잘 가꿔줄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시장님, 저 민선 8기 시작되면서 인천시의 행정구역을 개편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저는 국가도 그렇고 또 지방자치단체도 합리적인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이나 또 그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는 지방행정 체제 이런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개편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방행정 체제가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행정 체제가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 환경은 예를 들면 중앙정부가 있고 거기 시도가 있고 또 시군구가 밑에 있고 읍면동이 있고 이렇게 해갖고 이런 그 소위 말하면 피라미드형 조직 체계를 통해 갖고 통제, 지휘 체계 이런 부분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지금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시대가 달라져서 지금은 동시에 모든 것이 다 소위 말하면 정보화가 가능하고 통제가 가능하고 협업이 가능한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천 문제를 떠나서 이제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지금 전면적인 대한민국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연구를 해갖고 그 당시 발표도 했었던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 지금 이제 차후에 또 검토가 됐으면 좋겠고요. 당장에 인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인천의 행정체제가 2군 8구 체제입니다. 네. 이것이 벌써 27년 동안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행정 여건의 변화가 일어났냐면요. 인천의 8개 구 중에서 동구는 인구가 6만이 채 안 됩니다. 그리고 중구는 영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도심이 생겨서 그렇지 그 옛날 중구는 4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합해봐야 1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2개 구가.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성을 낳는 부분이고 지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구, 동구를 합해서 가칭 재물포구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영종이라고 하는 완전히 떨어져 있는 지역은 독립적인 구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시민들의 편의성도 제고가 되고 행정의 효율성도 증진이 되고 또 지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잠재력을 또 살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인천의 이제 서구가 지금 인구가 57만인데 이제 검단 신도시 등이 들어서면 70만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현재 이런 70만 되는 구는 단일구로서는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리를 시켜서 가칭 검단구, 서구 이렇게 하는 합리적인 행정 개편을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시민들에게 편의성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해서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지역이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방행정 체제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행안부하고 좀 협의를 하고 이것은 이제 4년 뒤에 이루어지게 되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구청장 선거도 다 해놓고 시의원도 선거도 돼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행정 체제 행정구역 개편에 대해서 이미 발표를 했고 차질 없이 준비해서 4년 뒤에는 이 그러니까 조정된 합리적으로 개편된 행정구역 체제 하에서 인천시가 지역이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할 겁니다. 행안부 장관으로 계셨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 시민 중심의 네. 시정, 네. 시정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다. 네. 그런 필요성을 느끼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불합리한 걸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비정상적인 걸 정상적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제가 하는 모든 일의 과정은 무슨 어떤 업적을 내기 위해서 무리하게 한다기보다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해 나가자. 비효율적인 건 효율적으로 만들어가자. 비정상적인 건 정상적인 부분은 만들어가자. 이것이 저희 기본적인 생각이고, 여기에 더해서 좀 더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생산적인 그런 시정 운영을 하는 것이 저희 그 기본적인 시정 운영 방향입니다. 이번에 좀 현안 좀 네네. 뜨거운 감자일 수도 네.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네네. 네. 매립지 그 연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매립지가 종료가 되고 또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해야 되는데 나서는 곳은 없고, 인천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이 문제는요, 조금 이 역사적 배경과 그동안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0년대 초에 사실 이 매립된, 당시도 이게 매립지였습니다. 동화에서 매립한 동화 매립지였는데, 이 부분을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매립장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해가지고 사실상 확보한 겁니다. 근데 이 매립장이 당초에 확보할 때, 지금 아직까지 토지는 아닙니다. 매립지일 뿐입니다. 용도 자체는. 그런데 이것이 그 서울시에서 71%를 확보하고 환경부에서 29%를 확보한 곳이 바로 수도권 매립지입니다. 인천이라는 행정구역이 있지만 사실상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 매립장을 만들어서 매립을 할 때 약 30년 정도 쓰면은 이것이 매립이 다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던 겁니다. 종료될 것이다. 예, 종료될 것이다. 추정을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환경정책이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 정책, 이런 국민적 협조하에서 이것이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매립장이 1, 2, 3, 4 매립장이 있는데 1매립장, 2매립장도 쓰지 못한 상황에서 30년을 맞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당초에 30년 계획으로 매립 면허 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제 종료해야만 되겠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이런 쓰레기 처리를 30년 동안 해오면서 받아온 고통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 인천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8년 전에 시장이 되어서 바로 이 문제에 착수를 해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결정 또 결론을 도출해낸 겁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 수도권 매립지를 종료를 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대체 매립지를 조성을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대체 매립지를 만들어야 종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렇게 대체 매립지를 하기 위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인천으로 다 넘겨라. 소위 말하는 지금 면허권이지만 사실상 토지 소유권이죠.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고 환경부가 갖고 있는 수도권 매립지를 인천시로 다 넘겨라. 그 다음에 매립지 관리 공사, SL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해라. 그 다음에 매립지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반입 수수료를 냈는데 반입 수수료의 50%의 가산점을 붙여서 인천시로 넘겨라. 이 4개항을 갖다가 합의를 이뤄낸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사실 인천으로서는 성과죠.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땅 가져오고 또 공사 가져오고 또 1년에 반입 수수료 가산금으로 인한 수익이 1년에 한 7, 800억, 한 800억 정도가 인천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성과를 이룬 겁니다. 근데 뭐 아쉽게도 4년 전에 제가 시장 선거에서 실패하고 그 후 시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사실상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자 협의체가 이루어지지가 않죠. 합의 사항이 이행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시 저는 이제 얼마 전에도 2차례 만나서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하고 만났고 또 환경부하고도 얘기해서
사자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사자 협의체가 재가동돼서 당초 합의된 거 약속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수도권의 이 쓰레기 처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사자 협의체를 재가동시켜서 대체 매립지를 만들고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또 다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인천의 비전으로 인천의 꿈,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까지 말씀하셨는데 3대 핵심 가치로 균형, 네. 창조, 네. 소통이라고 네. 얘기하셨는데 그 어떻게 가치들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민선 8기에 우리 인천시가 나아가야 될 큰 방향의 핵심적인 가치, 키워드를 지금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균형과 창조와 소통으로 잡았습니다. 균형은 우리 시민이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전략적, 정책적 배려가 중요합니다. 크게 나누면 지역 간 균형. 인천은 이렇게 300만 대도시로 컸지만은 또 그 가운데 원도심이 앓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민 행복을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제도시가 있는 반면에 또 원도심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같이 풀어간다는 것이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의 전략이고, 또 하나는 계층 간 균형 발전은 이렇게 우리 나라 경제가 커지고 인천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두 번째, 세 번째 이 경제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도 불균형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고 조금 힘들고 좀 불편하고 이런 시민들이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역을 만든다는 것이 이제 계층 간 균형 발전이고, 또 세대 간 균형 발전은 역시 오늘의 이 사회를 만들었던 어르신들, 또 보훈가족들, 이분들이 당당하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것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희망을 가져야 된다. 청년과 우리 어린 아이들이 희망을 갖는 지역,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세대 간 균형 발전입니다. 이런 균형 발전이라고는 목표하에 모든 시 행정의 초점을 조금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된 시 정책적인 배려를 한다. 이것이 이제 균형 발전 정책이고요. 창조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인천은 그야말로 계양 창조 도시부터 해서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갖고 있는 창조형 도시거든요. 인천은 지금 뭐 송도나 청라나 이거 다 바다가 육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매립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나갔고, 또 인천국제공항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적인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또 대한민국의 경제자유구역 중에서 압도적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위치를 갖고 있고, 이런 창조형 도시가 앞으로 더 큰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창조형 도시로 간다. 그리고 이제 소통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해나가는 데서 역시 중요한 거는 시민들하고 진정성을 갖고 서로 소통하는 가운데 인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제가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시정의 가치로 삼고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교통 문제에 관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인천발 KTX 2025년에 개통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인천발 KTX는요, 제가 8년 전에 인천시장이 되면서 1호 공약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죠. 이게 사실은 뭐 누구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그야말로 창의적 발상을 통해 가지고 인천발 KTX를 그 당시에 사업 추진을 하게 됐는데, 이건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수인선이 다니고 개통이 돼 있는데, 이 수인선에서 수원 부분에서 경부선하고 접속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3km 정도 되는 구간을. 그러면 인천서 KTX를 출발시켜 가지고 바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가게 되는 이런 획기적인 발상입니다. 인천발 KTX가 되면은 대구나 광주까지는 1시간 50분대, 그리고 부산도 2시간 40분대 가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교통 정책이 되는데, 놀랍게도 그 당시 2014년도에 제가
이 부분을 1호 공약을 해갖고 2년 만에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원래는 2021년 작년에 개통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좀 이제 그 늦어졌네요. 후에 네. 이제 이 부분을 연기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주 참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뭐 그렇지만 전 시정부에서 그렇게 따라서 제가 그 탓을 지금 하기보다는 그렇죠. 바로 또 이것을 다시 정상화시켜서 앞으로 한 3년 내 사업을 통해서 인천에서 KTX 타고 전국 주요 도시를 가는 시대가 열릴 겁니다. 네. 뭐 교통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청자 질문 코너를 저희가 네네. 가져왔는데 법률 방송의 프로그램 가운데 라이딩 로이어라고 시청자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지금 인천시 서구 청라 네. 하고 그 영종도 국제항공도시하고 지금 있는 제3연륙교 네네.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언제 순항 중인가요, 공사가?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것도 제가 이제 민선 6기 시절에 2014년도부터 이 제3연육도 건립에 대한 사실은 그 전에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3연육교를 하게 되면은 지금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민자도로 사업이 손실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손실 보전 문제를 해결을 못했던 겁니다. 이것은 당시 시에서 정말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손실 보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3연육교가 건립되도록 그 당시 확정을 지었고, 그 후에 보니까 약간의 뭐 이제 절차적인 부분이라든가 또 조금 좀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진행 과정상의 대응에 미흡이 있어가지고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새롭게 이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네, 며칠 전 뉴스 보니까 순항 중이다 뭐 이런 용어를 네네 썼더라고요. 이제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 제3연육교가 건립되는 이제 영종까지의 그 교통 수요 3개의 도로가 큰 다리가 생기는데 이 제3연육교는 바로 영종에서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여의도까지 진입하는 영종에서 여의도까지 20분대에 진입하는 획기적인 도로가 될 겁니다. 근데 이 시청자께서 건의해달라고 주문한 내용은요. 제3연륙교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자동차 전용 대교 아닙니까? 달리 광신화형으로 만들겠다. 걸어서도 건널 수 있고 자전거로도 건널 수 있고 그런데 자 전국의 바이크족들도 인천시의 이런 분위기에 거들고 싶다. 오토바이도 좀 이렇게 다리를 쫙 신나게 달리게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제 물론 다 그렇게 하면 뭐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는 것의 사업의 경제성이라든가 뭐 재원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제3연육교 건립의 경우는 이제 그렇게 이제 경인고속도로를 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하화로 해갖고 그야말로 고속으로 이제 진입 서울과 인천 그리고 영종이리까지를 다닐 수 있는 이런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뭐 향후에 조금 이 지상부하고 지하부하고 이거를 좀 관련해서 검토해 나가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네. 민선 6기 때 전국 최초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네. 무상급식을 네네. 네, 시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민선 8기 때는 교육 지원과 관련해서는 어떤 부상을 계시는지? 네, 지금 뭐 잘 알고 계신데요. 민선 6기 때 이제 우리 광역 단체 중에서 어린이집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 최초의 도시가 인천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머무를 부분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기해나가고 또 우리 젊은 학생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이건 단지 시뿐만이 아니라 교육청하고 특별한 협력 관계를 통해 가지고 미래형 교육 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해 가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들어다 보니까 인천시청 그래도 가을이어서 그런지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근데 청사가 1980년도에 5년도에 이제 여기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인구가 얼마였나요? 인천시? 지금 1985년도에는 한 130만여 인구였는데요. 지금 300만이 넘었는데. 지금 300만이 넘고, 근데 이 청사를 설계하고 건립을 할 당시에는 1982년도에 인천이 직할시가 됐을 때 100만이 넘어서 이제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인구가 300만이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 수 등 현실적으로 이 인천시청으로서는 행정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지금 외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용성이 없고, 또 하나는 이 청사가 오래돼서 뭐 조금 노화된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부족한 청사로 인해 갖고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없다는 문제입니다. 물론 그 외에도 뭐 주차장 문제를 비롯해 갖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임시 뭐 청사에다가 또 이 민간 건물을 매입을 해서 또 입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불편한 게 많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새로운 청사를 건립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도 높이고 시민들에게 좋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금 전국의 시도 청사 중에서 지금 이렇게 30년, 40년 된 청사를 갖고 있는 데는 아마도 제가 기억하기로는 인천하고 강원도가 있고요. 있죠. 예. 네, 그 후에 뭐 경남이나 제주가 진군 그 당시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졌는데, 인천은 문제가 100만이 300만이 됐다는 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요를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청사 건립을 통해서 인천시에 좋은 그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인수위 백서를 보니까 400쪽이나 되더라고요. 인수위원들이 아마 상당히 열심히 일하셨던 것 같은데, 법률 방송이다 보니까 그 인수위 백서 내용 중에 좀 눈에 띄는 공약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사법원을 인천에 만들겠다. 꼭 여기다 설립했으면 좋겠다. 네. 뭐 어찌 보면 유치일 수도 있고. 네네. 예. 그런 공약이 있던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을 통해서 오늘의 성장 발전을 일으켜 왔듯이, 지금 이 물동량이 많아지고 또 여객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해사 문제로 인한 분쟁, 소송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전문 해사 법원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외국에 의존하고 함에 따라서 국가적인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는 해사법원을 통해서 이런 각종 국제 해사와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적지는 역시 인천이다. 왜냐하면 인천은 항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해사 관련 소송 건의 대다수는 사실은 이 수도권 지역에 존재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적합한 지역이 인천이고, 그래서 해사 법원을 새로 유치하는 데도 지금 진력하고 있습니다. 고등법원도 인천 네. 시민들의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서울까지 가서 해야 되는데. 네, 물론 그렇습니다. 원예 재판부가 몇 가지 있긴 있죠. 일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고등법원이 대부분의 뭐 서울을 비롯해서 광역시단에 있는데요. 없는 곳이 이제 울산이 안 돼 있고 인천이 안 되는데, 인천이 서울하고 지리적 인접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좀 소홀히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서울 고등법원까지 하는 데 따른 것이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교통사고 볼 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인천의 이 소위 말하는 법률 수요, 이것도 법률 수요적인 측면을 볼 때 인천 인구하고 부천, 김포 이렇게 다 하면요, 이것이 400~500만이 됩니다. 500만의 법률 시장이 수요가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고등법원이 존재해야 된다는 것은 이것도 국민을 위해서는 필요한 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른 뭐 대전, 광주, 또 부산, 대구 이런 부분들뿐만이 아니라 대전에서 청주도 인접 거리인데 원해적 분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천의 법률 서비스 시장 수요를 감안할 때 여기에 고등법원이 있어서 우리 이 소부권의 시민들,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행정고시로 공직에 들어오셨다가 96년도인가 7년도인가 그 유도 그 탈북소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네요. 그때 아주 그 강단 있게 그 참 남북 간의 그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을 테고 근데 강단 있게 잘 하시던데 자 김포 군수와 시장 그 다음에 국회의원 그리고 장관도 뭐 2번이나 하셨고 인천시장마저 이제 2번까지 하셨는데 네, 정말 다양한 경력이신데 정치인 유정복의 꿈은 무엇입니까? 뭐 많은 분들이 제가 쌓아온 경력 이런 것을 보면서 뭐 기대감을 갖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정치에 몸을 담은 그 배경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제가 30대 때 김포 군수하다 인천 서구청장 하다가 김포 국민들의 그야말로 열화 같은 군수 출마 요청을 받아들여서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생각한 그 정치적인 조금의 철학이라고 할까? 그걸 지금도 지켜오고 있는데 제가 필요로 한다면은 필요로 하는 지역이든 위치든 제 모든 것을 던져서 거기에 부응하면서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이제 빈선 김포 시장부터 해서 쭉 정치를 해온 사람입니다. 또 8년 전에는 제가 인천시장 출마할 때도 역시 같은 차원에서 제가 국회의원 장관 다 던지고 인천시장 출마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인천시장이 또 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거는 인천의 꿈을 키워서 우리가 행복한 인천을 만들어 달라. 그리고 저는 거기 더해서 인천이 꿈을 키우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지역이다. 그래서 그 비전을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설정을 했듯이 저는 제가 필요로 하는 일이라면은 기꺼이 또 저를 던져서 제가 필요한 역할을 하고자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으로서 시정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네, 뭐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뭐 김포 시민들, 인천 시민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뭐 정치를 해오셨다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도 한번 정치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글쎄요. 근데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도 굴뚝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해온 경험 법칙사건으로 볼 때 어떻게 해야 진짜 대한민국이 미래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시장 취임한 지 3달 됐습니다. 제가 네.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조서를 보면요.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은 네. 당적을 벗어난 대통령이 있어야 한다는 구절이 있던데 여당이 된 지금도 이 생각 변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 어떻게 해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극심한 정치적인 그 투쟁, 정쟁, 싸움 뭐 이런 부분에 몰입하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정치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고민 끝에 오죽하면은 한 번쯤은 대통령이 좀 당적을 이탈하는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과거에 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은
국민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제가 인천시장이면 인천 300만 시민의 사실 시장입니다. 선거를 하는 과정에는 여가 있고 야가 있고 진영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시장이 돼서 거기에 보수와 진보와 여와 야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국정과 시정이 운영되는 것은 그거는 곤란하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볼 때는 제 얘기가 꼭 맞지는 않는, 논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정당 정치라는 게 정권을 획득하고 쟁취하는 과정이 정치이기 때문에. 근데 오죽하면이란 제가 표현을 했듯이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진영 논리에서 조금은 벗어나는 그런 국가 정치의 모습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아쉬움의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시대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또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어떤 뭐 절대적인 그 원칙이라든가 그런 해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너무 지나친 정쟁 중심의 정치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치 과잉에서 벗어나야 된다. 모든 걸 정치로 해결하려는 부분에서 벗어나야 된다.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민 논리로 좀 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지방자치가 도입된 지 이제 거의 한 27년 네. 지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 자치단체장의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네. 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안중근 의사의 그 삶을 조명한 책 하얼빈, 네네. 네, 아시죠? 베스트셀러로 올라가자 김훈 작가에게 이제 언론들이 막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가 이 지도자론에 대해서 한 얘기를 제가 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다중의 비를 맞춰가면서 다중이 원하는 대로만 하는 것은 지도자의 자질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이다. 그게 쏙 닿더라고요. 그래서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유정복 시장님의 지도자로는 궁금합니다. 저는 아주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은 지도자는 책임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이 책임이란 게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 책임은 진정성을 갖춘 책임이거든요. 하기 쉬운 뭐 말에 대외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그 진정성을 가진 책임감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심을 버리고 공심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대통령이든 시장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결국은 공적 지위에서 사적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자기가 권한을 행사하고 하는 모든 부분은 자기 개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다 국민 것이고 시민 것이고 나라 것이고 지역의 문제지, 이걸 착각을 하는 데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거기에 오는 모든 권한, 인사권, 재정권, 예산 편성권, 정책 추진, 이런 문제가 시민을 하고 국민을 위한 데 초점이 있어야지 자기 이익이라든가 자기 편가르기라든가 자기의 그 어설픈 정치적인 그 편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 지도자는 결국은 그런 어떤 공심으로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게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 국가 경영이나 또 지방자치는 제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균형과 창조와 소통을 얘기했는데, 그 소통의 핵심적인 시민 중심이거든요. 시장 중심이 아니라 시민 중심이거든요.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말은 국민을 얘기하지 않는 정치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는 행태에 있어서 과연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정으로, 그래서 제가 진정성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진정으로 정치의 본령에 좀 충실해가는 정치인이 있으면 좋겠고, 저부터 그런 부분 작은 실천이라도 해나가고 싶다 하는 말씀 드리고, 현재까지는 제가 어떤 이렇게 많은 공직을 수행하면서 제가 공적 지위를 갖고 사적
바뀐 일을 취해본 적은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끝으로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뭐 자유롭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제 국민들께서도 참 우리 사회를 걱정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치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정치 현장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아주 송구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정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갖고 온 나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는 이 위대한 국민과 함께 성장 발전해 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층에 있는 분들, 특히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국민들께서도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을 좀 이해하고 또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정치 과잉, 정쟁 이런 거를 얘기하듯이 국민들도 너무 지금 이렇게 막 분열되고 대립되고 그 가운데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이런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고 이런 부분 속에서 대한민국이 좀 화합된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적 위치에 있는 분들이 앞장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동안 유정복 시장님께서 계획이 잘 진행이 되어서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 도시 인천으로 도약하길 기대합니다. 법률방송 특집 광역단체장 직격대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얘기보다는 알고 싶은 내용에 초점을 맞춰서 유정복 인천시장과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